charisma. Pharaoh, body friend. 시즌 첫 라운딩. 그 설렘의 주인공은 바로 나 와이드 앵글러. 함께 할래요? Wide angle. 우리 몸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NK 세포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프로밀이 N1을 만든 거군요. 내 몸을 지키는 힘센 발효유 N1. NK에 주목합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순실 씨 일가 총 재산이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8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나랏돈을 빼돌렸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어서 찬반 양측이 막바지 세대결을 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동향을 불법 사찰해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주장했습니다.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훈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이 일선학교에 반한 교육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임 교사가 학급을 돌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상품 불매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술 취한 의경이 새벽에 수도방위 사령부 내부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 취한 의경은 검문을 통과해 생활관까지 들어가 경사들 팀에 끼어다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도심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기 차들도 사거리니까 다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오늘도 도심광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 씨 일가의 총 재산은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재산 22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즉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된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외에도 건물 2개와 콘도 1개를 갖고 있었고 강원도 평창 등 20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보유한 예금은 17억 원, 직업이 없는 22살 딸 정유라 씨도 2억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재산 규모는 228억 원에 달합니다. 특검은 특히 최순실 씨가 최근 2년 동안 30억 원의 뭉칫돈을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등을 받은 78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보고 최 씨의 이런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78억 원 모두 범죄의 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국고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주변 인물 40여 명에 대해 재산 내역을 추적한 결과 최 씨 자매 등 일가 이름의 재산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17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의 6째 딸 최순천 씨의 재산이 1,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는 1970년대 새마음 봉사단 등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거액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내 임선희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는 주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을 불렸고 앞서 보셨듯이 드러난 재산만 2천억 원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추적해온 특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상쩍은 정황을 찾아냈고 최태민 목사가 빼돌린 나랏돈으로 최 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운영하던 새마음 봉사단은 지난 1978년 경기도로부터 안양에 있는 23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불화받아 1,600여 명에게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필지는 매수자의 주소가 청와대와 일치합니다. 특검은 최 목사가 이 땅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급속도로 불어납니다. 특검은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부인이자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의 주도로 가족, 친척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고 판 정황도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역삼동 땅의 경우 임씨 사돈과 사위 명의로 등록됐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땅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도 14억 원 상당의 강남의 한 아파트를 판 뒤에 다시 이곳에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나 역시 재산의 차명 은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경우 주요 재산이 최태민 씨가 제공한 종잣돈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수사 기간도 짧아 명확한 사실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돼야 진정한 봄이 온다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19번째 주말 촛불 집회. 광장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시민들은 아직 진정한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민의 목소리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위협을 서슴지 않은 탄핵 반대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러 수준으로 협박하는 건 소위 정치적 표현에는 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전 소등 퍼포먼스를 벌인 데 이어 헌재 선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주말 집회를 기념해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행진은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와 청와대 방향으로 각각 진행됐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전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SBS 손형한입니다. 탄핵 반대파도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16번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했고 군가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 각하와 기각을 모두 외쳤던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선 탄핵 각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헌재의 심판도 공정하지 않으니 탄핵안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짜 속임수 탄핵 소추장이 어떻게 이름이 소추장이라고 그게 소추장입니까? 집회 참가자들은 불분명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확실히 밝혀내야 저희들이 인정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가해 탄핵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와 명동을 거치는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덕기 기자. 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은 촛불 집회가 한창일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청운동 주민센터 앞으로 조금 전인 7시 반에 본 집회가 끝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행진을 시작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와 함께 청와대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현재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해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진 대열은 삼청동 총리 관저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거부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잠시 뒤 이곳 청운동 주민센터에서의 행진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집회는 9시 반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2시부터 대한문에서 시작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도심 행진을 마친 뒤 다시 대한문 앞에 모였는데요. 조금 전인 8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SBS 유덕입니다. 네, 경비가 한층 강화된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에도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했습니다. 휴일에는 원래 공식적인 평의가 열리진 않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상의 작은 평의를 열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의 시위가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헌재 경비에 나선 경찰은 온종일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버스를 동원해가며 헌재 정문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드나드는 사람마다 일일이 신분을 확인했고 경내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주말에다 어수선한 가운데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출입이 불편한 토요일에 재판관 6명이 출근한 건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이 시작된 뒤 처음입니다. 재판관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건 물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등 사실상 평의와 다를 바 없는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서울청사에 차량이 돌진해 이를 수습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박 대통령의 방문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불거진 의혹이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어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 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정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장 심리에 영향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파장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핵 심판 결과 못 믿겠다 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인용이다, 기각이다 하는 정보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경우 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헌재 직원들은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 봤다, 정보 수집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헌재는 그런 정보 수집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결과 불복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에서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기도 시기고 또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당장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당장 야당이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단서가 나올 경우에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당도 안 그래도 상황 안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일 경우 뻔히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때처럼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당시에는 대법원 사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돼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화면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한 줄 어떻게 알았느냐. 문서를 보면요. 문서 상단에 대외비라는 표현, 그리고 파기 시한, 그리고 원본을 복사하면 나타난 차라는 보안 문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국정원 문건인 겁니다. 네, 당시 폭로했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공교롭게도 이번 사찰에 나선 인물도 그때 그 문건 주도했던 인물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찰 자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또 이번 주 시끄럽겠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연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반한 감정을 갖게 하는 교육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임 교사가 학급을 돌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제품을 사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국적의 동포 이모 씨는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학년을 총괄하는 주임 교사가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한국 상품 불매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앞발이니까 한국 물건 사지 마라.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라. 한국 물건 사지 말고 롯데 상점도 가지 말고. 교사 출신의 이 학부모는 다른 학급에서도 똑같은 교육이 이뤄진 걸 확인했다며 중국에선 중앙부처의 지침이 없으면 교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반에서도 그랬대요? 그분이? 네, 다른 반에서 그러면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단추형이 함부로 그런 말 못 하거든요. 이런 반한 교육 지침을 비롯해 사드에 대한 일사불란한 보복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걸로 관측됩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확인을 요구하자 중국 교육당국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분야 제재로 인해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낙관론만 펼치던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연히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한국 방문객을 줄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중국 내 한국 기업을 겨냥해 과도한 세무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측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단서를 얘기해 주거나 그런 게 없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안전점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복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심각한 보복은 없을 거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제사령탑도 낙관론을 폈고 저희는 일단 그렇게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은 의원님.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던 정부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등 보복이 심해지자 뒤늦게 관계부처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정적인 보복 조치도 문제지만 외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도심 교차로에서 한 4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심의 교차로 한복판, 46살 이모 씨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을 쫓아가며 마구 휘두릅니다.
경찰이 긴 막대기로 대응하지만 이번엔 발차기로 응수합니다. 15분 동안 쫓고 쫓기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나서야 이 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차들도 사거리니까 다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서로 쫓겨다니기만 하고 그런 거라서 하여튼 좀 위험해 보였죠. 경찰은 이 씨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회에 걸쳐서 흉기 놓아, 칼 놓아, 이걸 계속 했어요. 그리고 계속 휘둘러, 그래서 지시를 했죠. 엉덩이하고 종아리 딱 맞게 해서 건 거예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43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량이 전류를 차단하는 개폐기도 들이받으면서 일대 상가가 3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3층 실험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연구원 3명이 화합물을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수도방위사령부가 술 취한 의경 1명에게 뚫렸습니다. 위병소는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직 사관은 자느라 즉시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3시 20분쯤 휴가 중이던 22살 황모 의경은 택시를 타고 가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모 부대 앞에 내렸습니다. 술에 만취한 황 씨는 위병들에게 영내 아파트가 우리 집이라며 생떼를 부렸고 위병들은 짧은 머리에 고압적으로 나오는 황 씨를 간부로 착각해 들여보냈습니다. 암고는커녕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황 의경은 통제구역인 병영생활관으로 걸어갔고 3시 50분쯤 이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담당 병사가 당직 사관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내려야 할 장교가 자고 있었던 겁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던 사이 황 의경은 생활관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옆에서 자던 병사가 황 씨를 발견해 신고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한 지 4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군은 황 의경을 경찰 대신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에겐 닷새 뒤에나 이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희 연락받은 거는 며칠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은 황 의경의 신원이 확실했고 부모의 요청도 있어서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며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 요정에서 이제 평범한 24살 대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며 앞으로는 후배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장에 최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년의 선수 인생을 마감한 손현재는 제2의 손현재를 꿈꾸는 후배들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어 후배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듬체조 선수 손현재가 아닌 24살 손현재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손현재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따냈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최고 성적인 4위로 선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한 지난해 리우올림픽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팬들의 사랑만큼이나 실력에 비해 과대 포장됐다는 비난 여론에도 시달렸지만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더 노력해서 또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듬체조 불모지에서 세계 정상권 선수로 활짝 피어났던 손현재는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영원한 리듬체조인으로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배 선수같이 좋은 선수들이 또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국제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SBS 최희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김정남 살해 사건 용의자 리정철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선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특파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리정철과 같은 비행기에 타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아주 인종 즐거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랬으니까 고맙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으면 그래서 어쩌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구금에서 풀려나기 직전 리정철과 북한 대사관 직원의 대화입니다. 추방 직후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한 리정철은 양옆에 앉은 북한 측 요원들의 밀착 감시를 받았습니다. 리정철은 여유를 되찾은 듯 비교적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선 몰려든 기자들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똑똑히 하자면. 안전하게 북한 대사관에 도착한 후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는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한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놈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헛죽겠다고 하는데 공화국의 국민인 내가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냐? 리정철은 다음 주 초쯤 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 정부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일하게 체포한 북한 용의자마저 석방한 만큼 북한의 배후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뒤늦게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엄격해진 청약 제도 때문입니다. 송욱 기자가 경제 돋보기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이 아파트는 올해 초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 이유입니다. 부적격자 배율이 26% 정도 됐었고요. 청약 요건을 잘 인지를 못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그냥 청약을 넣으시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달 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부적격자 비율이 20%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와 부산 일부 등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요. 우선 무주택이나 1주택자만 되고요. 청약자는 반드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세대원 중 누구라도 최근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3년 전 대구에서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은 하지 않은 사람이 올해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 된답니다. 지역이나 계약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만으로 5년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일은 달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2곳 이상에서 당첨되면 역시 부적격으로 분류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 사실이 무효 처리되고 다른 아파트에 1년 동안 청약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본인과 세대원의 당첨 이력은 주택 청약 홈페이지인 아파트 투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네, 인구가 줄면 생산뿐 아니라 소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 감소에 직면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일본 도쿄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무려 5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優秀な販売員が長く安心して働ける環境になるのはいい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우선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고 나선 겁니다. 일본의 20살부터 65살 사이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60년이면 지금보다 절반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근로자는 물론 이를 사줄 소비자까지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토치기현의 한 중소식품유통업체는 과감히 임금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昨年の4月から給料の方 15% ほど上がっております。 우수인재 확보와 소비 진작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베 총리도 내수 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賃金引き上げ3年間続いてまいりましたけれども、今年も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 일본 기업과 정부의 근로자 우대는 이른바 인구 절벽 경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필수 선택인 셈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중년 남성이 심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심장은 본래 이 남성의 것이 아니라 20년 전 타인에게 받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10년쯤 살면 잘 사는 거라고 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권경남 씨는 첫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치료 불가능한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사 말을 듣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남편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성인이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적어도 한 국민학교 6학년만 졸업시켰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그게 간절했었어요. 권 씨는 예상을 깨고 22년째 생존해 있습니다. 67세를 넘어 건강한 노년을 열어갑니다. 진웅 씨는 수술 직후 몸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손을 대보면은 펑펑 울리고 옆으로 누워 있으면 울리기 때문에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미묘한 감정이 좀 많았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자 새 삶이 열렸습니다. 20년 대 10년 같지 않습니다. 10년 생존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2배인 지금 20년을 살고 있네요. 솔직히 60을 살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단일 민족이어서 거부 반응이 적은 것이 심장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거부 반응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를 한국인 특성에 맞게 쓴 것도 주요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쓰라고 생각한 용량을 한국에서 쓰면 다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에 한 반에서 70% 용량의 약제를 쓰게 되는데 지난 한 해 국내 심장 이식 수술은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습니다. 뇌사자 573명이 소중한 심장을 기증한 덕분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였죠.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봄꽃이 앞다퉈 피고 있는데 같이 보시죠. 송성준 기자입니다. 확 트인 들판이 내려 보이는 양지바른 산마을 자락에 노란 산수유가 꽃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기의 산새들도 잠시 내려앉아 휴식을 취하고 영롱한 휘파람 소리로 고즈넉한 산촌의 오후를 깨웁니다.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의미의 영춘화도 햇살 고운 담벼락에 기대 예쁜 자태를 선보였습니다. 기품 있는 지조를 품은 매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겨우내 매서운 추위를 뚫고 지리산의 기운을 오롯이 담은 매화는 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줍니다. 마음이 상쾌하죠.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고 아 진짜 봄이구나. 이제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천년고찰 통도사에는 홍매화가 활짝 펴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수령 200~300년이 넘은 홍매화의 기품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와보니까 절이랑 홍매화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원동 매화 마을을 따라 봄 소식을 실은 열차가 북녘으로 달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를 오르내리는 따뜻한 날씨에 원동 매화는 예년에 비해 2주일가량 빨리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상 속에서도 봄의 향기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잇따라 스크린과 무대에 오르면서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최근 위안부 소재 연극들이 잇따라 재공연을 결정한 데엔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돈 몇 푼의 협상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들이 왜 25년 동안이나 장기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연이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그 12.28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선들을 많이 다시 넣을 수밖에 없었고 10년째 수요 집회에 참석 중인 이혜성 연출가도 위안부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연출작 빨간시를 다시 무대에 올렸습니다. 할머님들을 위해서였다던 행동들이 도리어 상처만 된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공연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정대협과 할머님들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곧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와 공연이 비추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어렴풋이 낙관하는 동안 왜곡의 수위는 높아졌고 모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일본까지 와서 이 얼굴을 내놓는 건 일본의 정부한테 진실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전쟁도 끝나는 거고. 할머님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늘에서 좀 양지로 자꾸 모셔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SBS 유라입니다. 낮에는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맑았던 오늘과는 달리 중부지방은 차츰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강원 영동 북부지방에선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1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모레부턴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선 비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방에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꽃샘추위는 목요일 낮에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봄이 오는 건 참 좋은데 이런 환절기에 불청객,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